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란 상대를 믿고 의지하며 희생하는 일이라 말하곤 하죠. 하지만 믿음과 헌신이 오직 한쪽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것 또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면, 그리고 마침내 더 나은 조건이 눈앞에 보이자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다면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배신당한 이야기. 하지만 그 끝이 결코 일방적인 피해로만 끝나지 않은 아주 통쾌한 복수의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어릴 적 저는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편이었어요. 아빠는 의료기기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식당을 크게 운영하셨죠. 두 분 다 사업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덕분에 저희 집 분위기는 늘 화목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고 저희 가족은 늘 함께 여행을 다니고 주말이면 외식을 하거나 나들이를 가는 게 당연한 집이었어요. 아침밥을 함께 먹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었고, 이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크게 불만 없이 자랐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 집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사실상 오직 저희 오빠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저희 오빠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었고, 부모님은 오빠가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돌보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오빠를 챙기는 역할을 맡았죠. 오빠가 힘들어하면 무조건 옆에서 도와야 했고,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오빠가 위기에 처하면 바로 달려가야 했어요. 가족 여행을 가도 오빠가 힘들어하면 일정이 전부 조정됐고, 저도 아직 어린데 항상 의젓해야 했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제가 부모님 대신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살았어요. 남들처럼 철없이 행동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조심해야 했고 오빠의 감정을 먼저 배려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어린 나이였는데 싶은 생각이 들지만 당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게 잘하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버겁고 힘들긴 했어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 무게가 버겁기도 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야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주말에 늦잠도 자고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저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던 중 저는 예비 남편을 러닝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비 남편은 초등학생 때부터 펜싱 선수를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대학도 운동 쪽으로 갔지만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결국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창 커리어를 쌓을 시기에 부상으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했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그렇게 운동을 포기하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더군요. 하지만 공부 머리가 있었나 봐요. 몇 년간 공부해 그 어렵다는 의대를 들어간 거죠. 남들보다 몇 년이 늦었다 보니 저희가 만났을 때도 예비 남편은 학생 신분이었어요. 반면 엔터 회사 신인개발팀에서 일하고 있었던 저는 연차도 어느 정도 쌓이고 사회생활도 웬만큼 익숙해졌을 때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살아온 환경도 직업도 전혀 달랐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유머 코드도 잘 맞아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한창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시기라 운동을 오래 해왔던 예비 남편과 공통의 대화 소재도 많았어요. 저한테 여러 가지 많이 알려주기도 했고요. 아직 학생이고 워낙 바쁜 의대생이라는 점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성실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 전 그런 예비 남편을 믿고 만나기로 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았을 시점, 한 번은 예비 남편이 제 목숨을 구해준 일이 있었어요. 러닝 동호회에서 단체 러닝을 할 때였죠. 보통은 다 같이 속도를 맞춰 뛸 때가 많은데 그때는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하던 시점이라 각자 페이스대로 뛰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평소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갑자기 심장 쪽이 저릿하고 머리가 핑 도는 거예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밤이라 캄캄하기까지 했죠.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고요. 그 순간 예비 남편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예비 남편이 평소에도 러닝할 때 제 컨디션을 유심히 살펴보곤 했었거든요. 제가 평소보다 힘들어 보이면 속도를 줄이라고 조언해 주기도 했고 쉬엄쉬엄 하라고 페이스 조절도 해줬고요. 그런데 그날도 제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건지 제가 보이지 않자 곧장 저를 찾으러 왔어요.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바로 응급처치를 했고 그 덕에 의식을 차린 후 병원까지 가게 됐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거기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잖아요. 그 사건 이후 저는 예비 남편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본능적으로 나를 찾으러 와주고 날 구해준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 일 이후 저희 부모님도 예비 남편에게 무척 고마워하시면서 저희 집에서도 점수를 완전 따게 됐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예비 남편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고 연애를 하면서 점차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어졌어요. 예비 남편의 경우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집안 사정이 썩 좋지 못한 편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낡고 오래된 백반집을 운영하시면서 나름대로 의대 다니는 아들 뒷바라지를 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장사가 제법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단골도 많았고 음식 솜씨가 좋아서 점심시간이면 가게가 북적였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가게세도 오르고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손님도 줄어든 거죠. 원래는 그래도 아들 대학 졸업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겠다는 생각이셨는데 수입이 점점 줄어드니까 혼자 힘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진 거예요. 가게를 옮길까 고민도 했지만 새로 시작하기엔 자본이 부족했고 그 상태로 몇 년을 버티다 보니 예비 시모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예비 남편도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버텨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나도 느끼지. 괜히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의대는 아직 3년이 넘게 남았는데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다. 그리고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하지. 남자친구가 돼서 근사한 데이트 한번 못하고. 사실 나만 아니면 충분히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갈 수 있는 사람이잖아. 지금 데이트 근사하게 하는 게 중요해?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원해. 그니까 내 걱정할 거 없어. 사실 예비 남편은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려고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고민을 옆에서 보는 것도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인 걱정들이잖아요. 학비 걱정, 생활비 걱정, 결국 돈 걱정인데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하는 것도 남자 자존심에 쉽지 않았겠죠. 초반엔 과외라도 했지만 의대 특성상 점점 공부량이 워낙 많아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죠. 실습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바빠질 텐데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것도 이제 한계고 대출은 이미 받아서 더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고민을 저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했지만 다 티가 났어요. 같이 있으면 늘 생각이 많아 보였고 가끔 멍하니 한숨을 쉬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속이 상했죠. 힘들어하는 예비 남편을 보는 게 저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괜스레 좀 미안한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저는 직장인이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형편이 괜찮았고 부모님도 워낙 저를 지원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형편이 달랐고 하루하루가 버거워 보였어요. 학비 걱정을 하면서도 데이트 비용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제가 더 벌고 여유가 있으니 제가 내도 된다고 하는데도 기본적인 비용조차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게 예비 남편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섰어요.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죠.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러지 마. 혹시라도 자존심 상하는 거라면 그럴 거 없어. 어차피 우리는 결혼 약속한 사이고, 우리 부모님도 당신 믿고 계시고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빨리 의사가 돼야 당신도 또 어머님도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 나 지금도 충분히 창피해. 지금도 데이트 비용도 제대로 못 내는 남자라 부끄러운데 그렇게까지 신세를 질 순 없어. 나 원래도 빚 많은데 당신한테까지 빚지고 싶지는 않어. 저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거절만 하기엔 예비 남편 상황이 좋지 않았죠. 며칠 뒤 예비 남편이 또 학비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걸 봤어요. 대출을 알아보려는 걸 제가 봐버렸고 저는 예비 남편을 설득했죠. 어차피 갈 길 그냥 도움 좀 받아서 빨리 가면 좋지 않겠냐고. 그래서 얼른 성공해서 갚으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나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하자 그제야 예비 남편도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끝까지 버티더니 결국은 조심스럽게 그럼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등록금과 학비를 지원하는 걸로 시작했고 점점 이 사람이 좀 더 편하게 공부에 집중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챙겨주다 보니 교재비, 실습비, 생활비까지 챙겨주게 됐죠. 솔직히 예전에는 가끔 부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다들 근사한 데이트를 하고 남자친구한테 다 얻어먹고 돈 한 푼 안 쓰는 연애를 하는 걸 보면 저도 그런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차라리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딱 3년 이 남자한테 올인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손해본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저는 투자하는 거고 예비 남편이 의사 면허 따고 자리 잡으면 다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저한텐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예비 남편이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예비 남편도 절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항상 미안해했고 항상 고마워했죠. 그리고 예비 시모도 저만 보면 네가 복덩이다. 우리 아들이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만났을까 하며 고마워하셨어요. 처음에는 귀한 집 딸이 이렇게 해도 되냐며 조심스러워 하시다가도 점점 저를 딸처럼 여기셨고 자주 집에 초대해 밥도 먹고 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워졌어요. 예비 남편이 공부하느라 집에 잘 못 들어갈 때도 저랑 예비 시모가 단둘이 밥 먹은 적도 많았어요. 가게 일손이 부족할 때는 가서 서빙도 도와드렸어요. 그러면서 더 애틋해졌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린 고부 갈등은 없겠구나 하며 저희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의 연애를 이어갔어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는 어리석다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네요. 주변에서도 너 너무 퍼주는 거 아니냐. 남자한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며 저를 말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비 남편을 믿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충분히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성실한 사람이 단순히 처지가 어려워서 기회를 놓치는 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물론 저도 불안한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혹시라도 나중에 이 남자 마음이 변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게 고마워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예비 남편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믿었던 거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예비 남편이 졸업만 하면 바로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지원도 많이 했고 이제는 의사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차례라고 믿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고요. 예비 남편도 처음에는 전문의 과정까지 밟는 게 너무 막막하다고, 의대 생활만으로도 힘든데 또 몇 년을 더 고생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다면서 졸업 후에는 일반의로 바로 취업해서 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전문의 과정은 꼭 밟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면허만 있으면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같이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인턴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예비 남편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는 달랐거든요. 하지만 예비 남편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어요. 공부를 할 때 바짝해서 기왕이면 전문의까지 따는 게 많은 것 같아. 뭐든 길게 봐야 하잖아. 한두 해 하고 말 것도 아닌데 당장 좀 쉬운 길 가느니 길에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레지던트 하면 이제 월급도 받을 거니까 더 이상 나 챙겨주진 않아도 괜찮아. 그동안 당신 너무 고생했지. 정말 미안해. 계획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저도 제 생활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다고, 예비 남편도 자신의 길을 가면서 동시에 저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의 레지던트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레지던트가 바쁜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바쁜 것 자체를 이해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거야 의학 드라마만 봐도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죠. 밤을 새고 당직 놀고 집에 거의 못 들어가고 그런 생활이 당연한 거라는 것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걸 넘어서 뭔가 이상한 촉이 오더라고요. 진부한 말이지만 여자의 직감이랄까, 예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시간을 쪼개서 저한테 틈틈이 연락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이면 못 받던 연락이라도 나중에 확인하고 답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연락을 해도 묻어가거나 몇 시간이고 답이 없거나 심지어 그냥 씹어버리는 날도 많아졌고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점차 예비 남편이 저랑 만나는 걸 귀찮아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저를 보면 힘든 것도 잊는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만나도 시큰둥한 거예요. 항상 피곤하다고 하고 말수도 줄고 뭘 할 생각조차 없고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자고 하고,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그거였어요. 예비 남편이 원래는 돈 문제로 저한테 그렇게 미안해하고 부담스러워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뭐라도 사주면 꼭 다음에라도 뭔가 보답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제가 뭘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잘 안 했죠. 예전에는 저를 대할 때 조심스럽고 제 눈치를 살폈던 사람이었는데 완전 변해버린 거죠. 거기다 예비 시모의 태도도 묘하게 변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살갑게 대하던 분이 점점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죠. 예전에는 저한테 먼저 연락해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기도 했고, 가게에서 맛있는 반찬 있으면 일부러 싸주기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는 거예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반응이 떨떠름했어요. 예전에는 우리 딸 고생이 많아. 엄마 보러 언제 와? 밥 먹으러 와. 하며 스스로 엄마라고 칭하기까지 하던 분이 이제는 제가 연락을 해도 힘들 텐데 굳이 올 거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저를 배려하는 말 같으면서도 묘하게 거리를 두려는 느낌이었어요. 뭔가를 감추는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죠. 한두 번이면 그냥 넘겼을 텐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별일 아닐 거라고 믿으려고 했어요. 그냥 레지던트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예비 남편도 여유가 없고 예비 시모도 그런 아들을 보면서 신경이 곤두서서 저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함께한 시간과 제가 해온 것들을 생각하면
별일 아닐 거라고 믿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생겨나는 불안한 생각들을 애써 눌러 담으려 애를 썼죠.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렀고 결혼을 약속했던 저희의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됐어요.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까지 네 식구가 모두 참석해서 예비 남편 가족을 만날 준비를 했죠. 그런데 예약해둔 식당에 도착하고 보니 예비 남편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비 시모가 늦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길래 어머니는 왜 안 오셨냐 물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어색하게 자리만 정리하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예비 남편이 대뜸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꺼내 놓더군요. 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예비 남편은 느긋하게 앉아 봉투를 밀어놓고는 말했어요. 이거 그동안 너한테 받은 돈이야. 학비단 모다에서 받은 거 이자까지 쳐서 넣었다. 아, 나도 소송이니 뭐니 귀찮아지는 건 딱 질색이라서 말이야. 피차 그런 건 번거롭잖아. 아, 이제 나도 좋은 기회 생겼으니까 이 돈 받고 깨끗하게 끝내자. 뭐? 뭘 얼마나 넣었길래 그렇게 당당하니? 네가 그동안 나한테 보태준 돈들 이자 넉넉히 친다 생각하고 3억 넣었다. 왜? 그러니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야. 너도 어머님 아버님 아니지. 이젠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구나. 어르신 두 분한테도 미안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게 찾아와 버렸네요. 자네 정말 어떻게 자네가 이런 짓을 하나?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근데 너도 대충 눈치는 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 다른 여자 생긴 거. 너한테 마음 뜬 거 티 낸다고 냈으니까 인간이면 알 거 아니냐. 이제 내 옆에는 300억 상속받을 여자가 있어. 너도 부잣집 여자라고 생색냈지만 그쪽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근데 나도 이제 예전에 니네 집 돈 주워 먹던 그 의대생 아니잖아. 전문이 되고 잘 나가면 내 입지 자체가 달라지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만 보고 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돈도 없이 내 돈 받아 처먹고 다니던 그지 새끼가 혓바닥이 길다. 돈 한 푼 없는 게 3억은 어디서 났니? 엄마랑 상의해서 마련한 거야. 왜? 없는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3억 마련했다고. 이만하면 값은 제대로 쳐주는 것 같은데 고질고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너도 이제 깨끗하게 접자. 그래, 네 말대로 값은 제대로 쳤네. 빌려주고 받은 이자다 생각하면 뭐 나도 남는 장사네. 제가 구질구질하게 매달리거나 슬퍼하기는커녕 당황조차 하질 않고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자 오히려 그쪽에서 더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군요. 본인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겠죠. 제가 화를 내고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주 태연하게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제 전화가 끝나자마자 상견례 룸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는 예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아니, 희원 씨가 어떻게 여기에? 어머, 그의 이름 희연이 아닌데? 문을 열고 들어선 친구가 해맑게 웃으며 다가와 제 팔짱을 끼며 제 옆에 앉았죠. 그 모습에 예비 남편의 얼굴엔 물음표만 가득했고요. 팀장님, 어머, 진짜 돈 봉투 내빈 거구나. 웬일이니? 얼마나 넣으세요? 3억이래. 그보다 혜미야, 너 저놈이랑 결혼할 거니? 쟨 너랑 결혼한다고 나더러 끝내자는데. 어머, 제가 저런 늑다리를 왜? 그 상황을 보며 어리둥절한 예비 남편이 소리쳤죠. 햄이라고? 팀장님? 아니 이게 대체 다 뭔 소리야? 둘이 대체 어떻게 하는 사이야?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그치.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지.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말이야. 네가 만났다는 이 300억 상속녀? 이 친구 내가 섭외한 연기자야. 아니, 더 정확히는 내가 직접 캐스팅하고 발굴한 우리 회사 신인 배우지. 곧 데뷔할 거야. 너 내가 무슨 회사에서 누구랑 일하는지 까맣게 잊고 있었지? 끝내주는 드라마 한 편 찍어줄 연기자쯤은 얼마든 구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말이야.
그 순간 예비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지더군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보였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고 싶었겠죠. 제가 이 모든 일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간단했어요. 시작은 다시 몇 달 전으로 돌아가 예비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근무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데 자꾸 바뀌었다 그러고 다른 사람 땜빵을 해줘야 한다 그러고 당직이라더니 정작 그 시간에 병원에 있지도 않고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던 그때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했었죠. 그 무렵 예비 시어머니도 달라졌다고. 늘 살갑게 연락하던 분이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제가 준 돈이나 선물도 부담스럽다며 돌려주려 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두 가지죠. 미안해서 멀어지거나 뭔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밀어내거나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 두 사람이 뭔가 꾸미고 있다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딱 잡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챙겨준 한우 세트를 들고 예비 시모의 가게를 찾았던 때였어요. 브레이크 타임으로 잠시 쉬는 시간이라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도 예비 시모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가게 안쪽 휴식 공간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전 걸음을 멈췄어요. 아유, 그래도 한번 잘해보지 그랬냐? 너희 고모가 괜찮은 여자라고 선 보여준 건데. 고모가 우리 집 사정은 말을 안 했나 보더라고. 집안 형편 좀 파악되니까 바로 태도가 싹 변하는 거 있지? 나 참,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 집안이 원체 좋아서 그런 모양이다. 네 고모가 뭐 아무나 붙여줬겠니? 그래도 걔가 수정이보다는 나을 텐데. 엄마는 아까워 죽겠다. 수정이 걔는 장애 있는 오빠도 있잖냐? 그거 너 절대 쉽게 볼 거 아니다. 지정신 아닌 놈, 그거 지 부모 죽고 나면 결국 늙어서 동생이 책임져야 되는데 내 아들이 그러고 사는 걸 엄마가 어떻게 봐. 엄마는 절대로 못 봐. 나도 알아. 그래서 결혼은 생각도 안 하는 거잖아. 어차피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어. 그래, 이제 너도 엄연한 의사야, 의사. 수정이한테 더 쩔쩔맬 이유가 없다고. 직업이 의사인데 앞으로 결혼하자는 여자들 줄을 설 거야. 넌 그냥 골라 잡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몰라. 근데 집안이 이러니까 뭐 돈 좀 있는 집에선 주랭랑 치는 거지. 그렇다고 가난한 집 여자랑 결혼할 이유는 없고. 그야 당연하지. 그런 집 여자를 네가 왜 만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일단 수정이 찾는 건 좀 미루려고. 확실히 여자가 잡혀야 걔를 버리지. 일단은 아까우니까 좀 붙들고 있어 봐야겠다 하는 중이야.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요지는 단순했어요. 장애 가진 오빠를 둔 저는 내팽개치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찾겠다는 것. 심지어 이미 선도 받고 꽤 만났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집안 형편을 알고는 줄행낭친 듯 했죠. 그러다 보니 다시 저를 보험처럼 붙잡아 두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요즘 들어 다시 연락도 받고 슬쩍 잘해주는 척 했던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감히 보험 취급하고 있어? 이게 진짜 사람으로 할 짓인가? 그 순간 미친 듯이 화가 나고 또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진짜로 끝내줄 판을 짜기로 한 거죠. 대체 어떤 방식으로 갚아줘야 하나? 어떤 게 제일 효과적일까? 한참을 고민하던 저에게 아이디어를 준 건 다름 아닌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인 연기자였어요. 제가 우연히 길에서 보고 이미지가 좋아 직접 캐스팅한 친구였는데 한창 연기 수업을 받으며 첫 데뷔작 촬영을 앞두고 있을 때였죠. 제가 같이 대본 읽으며 연기 지도도 해주고 카메라 테스트도 봐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단순한 팀장과 신인 배우 사이를 넘어 언니 동생처럼 지내는 사이가 됐었거든요. 그날도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있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바로 무슨 일이냐며 묻더라고요. 원래도 감이 빠르고 눈치가 좋은 친구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려고 했는데 결국 속에 쌓아둔 걸 다 털어놓고 말았어요. 한때는 내 전부였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하다.
내가 해준 건 다 있고 이제 와서 더 좋은 조건의 여자만 잡으면 나를 버리겠다는 게 황당하고 어이없다. 나 스스로도 너무 순진하게 굴었던 건가 싶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는 처음에는 제 일처럼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다가 갑자기 뭔가 탁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반짝이는 눈으로 말하더군요. 잠깐, 그놈 부잣집 여자라 선도 쪼르르 보러 달려간 인간이라면서요. 그럼 한 300억 상속녀쯤 되는 여자면 앞도 뒤도 안 재고 빠지지 않겠어요? 300억 상속녀? 그래, 뭐 뒤도 안 보고 달려가겠지. 근데 그런 여자가 뭐하러 그런 놈을 만나겠어? 진짜 상속녀는 안 만나겠죠. 근데 그걸 누군가 연기를 한다면요? 예를 들면 이제 막 데뷔를 앞둔 미모의 신인 배우 같은? 그 순간 저는 가만히 그 친구를 바라봤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 깜찍한 신인 배우가 던진 아이디어를 저는 덥석 물었고, 그렇게 그 친구는 꽃다운 25살의 빵빵한 집안 상속녀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설정은 이랬어요. 해외에서 오래 살다 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부잣집 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대형 병원을 운영 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하나뿐인 손녀 결혼을 꼭 보고 싶어 하는데 상대는 반드시 자기 병원을 물려받을 만한 젊고 유능한 의사여야 한다는 것. 상속녀인 친구는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 마땅한 신랑감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스토리였어요. 부잣집에 취가할 생각으로 눈이 돌아있는 허영남이 걸려들기엔 너무나 완벽한 설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예비 남편이 믿게 만들 것이냐였어요. 너무 대놓고 접근하면 오히려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정교하게 계획해야 했어요.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짰어요. 우선 그 친구가 상속녀라는 게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소문을 내야 했어요. 그렇다고 뜬금없이 돌리면 이상하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연출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목격자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일부러 병원 근처 고급 레스토랑을 골랐어요. 그리고 친구가 병원장과 단둘이 식사하는 장면을 연출했어요. 물론 그 병원장은 실제 제 예비 남편이 일하는 병원의 병원장이 맞았고,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분을 섭외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상속녀 역할을 한 배우와 병원장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예비 남편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보게끔 세팅을 해줬죠. 계획대로 예비 남편은 당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됐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를 가질 법했어요. 웬부치 나는 미모의 젊은 여자가 병원장이랑 단둘이 식사를 하네? 그 자체로 흥미가 갈 만하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병원장은 일부러 병원 내에서 그 상속녀를 언급했어요. 내가 엊그제 우리 은사님 손녀딸을 만났는데 말이야. 그 친구 할아버지가 대형 병원을 운영 중이신데 곧 돌아가실 때가 다 됐거든. 아마 그 친구 상속만 받아도 몇백억은 될 거야. 근데 한국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더라고. 근데 조건이 꽤 까다롭던데 의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남자가 아니었죠. 그 점을 노려 상속녀 역할을 맡은 우리의 신인 배우는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였어요. 병원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눈에 띄도록 했고 일부러 병원에도 자주 드나들었죠. 그 친구가 원래도 기럭지가 좋고 분위기가 남달랐는데 상속녀 역할을 위해 스타일링까지 완벽하게 조정했거든요. 잘 아는 스타일리스트 도움으로 명품도 과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한눈에 급이 다르다는 느낌이 나도록 우아하면서도 격이 있는 모습으로 변신했죠. 일부러 간호사들과 친해지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병원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퍼지도록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이 직접 접근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관심 없는 척하면서 시선을 자꾸 보내더니 병원 행사에서 일부러 그 친구 옆에 앉으려고 하고 행사장에서 의사들끼리 자리 배치할 때도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슬쩍슬쩍 눈치를 보면서 그 친구 가까이에 앉으려고 움직여댔죠.
그렇게 예비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기 시작했고 우리 연기파 배우도 대본대로 움직였죠. 식사 자리에서 한껏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앉아 있다가 무심한 듯 툭 던지는 거예요. 실은 저도 요즘 병원 하나 인수할까 고민 중인데 그래서 여기 여러 번 와보는 중이에요. 이 한마디에 예비 남편의 눈빛이 반짝했죠. 그 짧은 순간에도 온갖 계산이 돌아갔을 거예요. 병원 하나를 인수할까 고민 중이라는 말이면 대체 재산이 얼마나 많다는 거야? 당장 결혼할 사람 찾고 있다더니 이건 완전 하늘에서 떨어진 기회 아닌가? 그때부터 놈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이미 병원 내에 상속녀라는 정보가 퍼진 상태였으니까 예비 남편은 최대한 자신을 어필하려고 했죠. 본인이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 의사가 될 사람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기는 원래 운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 꿈을 접은 비운의 천재라는 눈물겨운 이야기까지 비장의 카드로 써가며 평소에는 거의 말도 안 하던 유년 시절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자신의 과거를 포장하기 시작했죠. 녹음해온 걸 듣다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젊은 시절에 자기가 국가대표급 선수를 꿈꾸던 촉망받는 유망주였다나 뭐라나 실제로는 국대는 꿈도 못 꿀 성적이었던 걸 제가 다 아는데 말이죠. 아무튼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부상으로 꿈을 접었으며 그때 방황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결국 의사가 됐다 이런 얘기였죠. 놈의 서사를 들은 배우는 대본대로 그대로 받아줬어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척하면서 와 진짜 멋있어요. 저는 그런 스토리에 감동이 잘 받는 편이라 같은 말을 던지면서 말이죠. 애초에 저희가 그 상속녀 캐릭터를 그렇게 잡아뒀거든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 남자의 집안 형편 같은 건 전혀 보지 않은 순수 결정체. 그런 상속녀에게 예비 남편은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그 친구도 점점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처럼 행동하자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결국 놈은 점점 저와 연락을 끊으며 그 친구와의 관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전문의 과정을 밟으면 내 입지도 달라질 거다라는 말들을 해대며 본인이 얼마나 유망한 의사인지 어필을 해댔죠. 그러다 어느 순간 배우 쪽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제 결혼을 꼭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른 약혼이라도 하길 원하세요.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경준 씨 만나면서 그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지네요. 이 말이 결정적이었어요. 그냥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빠르게 결혼할 상대를 찾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자 예비 남편의 태도가 확 바뀐 거죠.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완전히 승기를 잡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나름대로 작전을 짰는지 예비 시모까지 등장했어요. 예비 시모는 원래도 사교적인 사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속녀가 병원에 방문하는 날이면 어찌 된 게 꼭 예비 시모가 병원 근처에 있었고 우연히 마주친 척하면서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며 식사 기회까지 잡았고 그렇게 둘이서 아주 용을 써댔죠. 둘은 아마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비 남편이 신이 나서 날뛸수록 저는 더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속녀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한다며 적극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다음 날 예비 남편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더군요. 상견례 하자고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기다렸어요. 이 한편의 연극을 과연 어떤 엔딩으로 끝내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완벽한 판은 짜졌고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무대 위에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마무리하는 것뿐이었죠. 이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예비 남편,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 인간은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도 다시 다물고 목을 축이려 물을 마시려다가 손이 덜덜 떨려 컵조차 제대로 못 집더라고요.
저는 그런 놈을 바라보며 천천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참, 근데 말이야. 한 가지 의문 들지 않아? 아니, 이 친구야 그렇다 치고 어떻게 너네 병원장까지 그 연극에 이용했는지 말이야. 궁금하지 않아? 넋을 잃고 있던 놈은 그제야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무리 연기 지도를 잘하는 제가 있다 해도 병원장까지 꼬드긴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제야 뭔가 미심쩍다는 듯한 얼굴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놈이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아빠 의료기기 사업하는 건 너도 기억하지? 근데 말이야, 니네 병원 병원장님하고 우리 아빠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래서 우리 아빠 회사에서 그 병원 기기들 대부분 유통하고 있거든. 그걸 너한테 말하지 않았던 게 어찌나 다행스러운지. 사실 아빠가 예전에 남자친구라 해도 너무 다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 근데 이걸 보면 혹시나 이런 앞날을 예견이라도 하셨던 걸까 싶네. 놈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곧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떤 건지 완전히 깨달은 듯 했어요. 병원장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건 병원 내 다른 사람들 귀에도 금방 퍼질 거라는 말이었고, 의사로서 그동안 쌓아온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차례라는 뜻이었어요. 그제야 다급하게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버님, 전 진짜로 그럴 생각이. 아니, 내가 오해를 한 거고 우리 그냥 다시. 지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지 자신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놈을 보며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더구나 이 상황에서 다시라는 말이 나온다는 게 황당했죠. 그동안 저를 기만하고 더 좋은 여자가 생겼다고 자랑까지 하던 놈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는 게 기가 찼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차분하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놈이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든 저는 들을 생각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놈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라고요. 식탁에 엎어질 듯 상체를 숙이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 미안해. 진짜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한순간 실수한 거야. 눈가리가 돌아서 300억이란 말에 눈이 돌아서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근데 너 알잖아. 나 원래 그런 놈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잠깐 미쳤나 봐. 수정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러자 놈은 이제 제 부모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은 듯한 자세로 손까지 모으며 살려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진짜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 제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와중에도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4명이나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만 사과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기울이며 놈을 바라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 바짓가랑이까지 잡으면서 비는 거 보니까 네가 누굴 설득해야 하는지 아나 본데 그 와중에 너 우리 오빠는 또 무시하네? 놈이 멈칫하며 굳어졌어요. 제가 너무 전곡을 찌른 거죠. 머리를 굴리는 게 보이더군요. 눈알 굴려가며 무슨 말을 할지 찾는 놈의 앞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모자가 우리 오빠 장애했다고 뒤에서 별말 다 한 거 나 다 알아. 내가 그거 다 들었다고. 아마 나 안 보는 데서 더한 말도 했겠지. 그니까 별별 더러운 말을 자연스럽게도 해냈겠지. 그렇게 천박한 말을 해놓고도 너 왜 우리 오빠한텐 사과 안 하니? 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이제 거의 무너진 듯한 얼굴이었죠. 그러다 결국 오빠를 향해 엎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진짜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오빠 앞에 엎드려 비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건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자기 앞길이 막혔으니 발버둥치는 것뿐이었죠. 저희 가족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이
돌아서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왔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도 놈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계속 들려오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병원에는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하지만 각색이 좀 된 소문이었죠. 저와 배우가 꾸며낸 연극이라는 건 빠져 있었고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떠돌고 있었죠. 의대 내내 먹여 살려준 약혼녀를 배신하고 돈에 눈이 멀어 상속녀를 자처한 사기꾼에게 놀아난 어리석은 남자. 의리도 저버리고 사랑도 저버리고 결국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파렴치한 놈. 그렇게 완전히 낙인 찍혀 있었어요.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들, 심지어 환자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병원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좁고 내부 사정은 순식간에 퍼지는 법이잖아요. 사람들 눈총을 받으며 일하다 보니 결국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소문이 꼬리를 달고 따라갔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받자마자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데 처음엔 뭔가 했죠. 그런데 들어보니 온갖 하소연이더라고요.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렇게까지 망하게 할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요. 저는 피식 웃으며 듣다가 욕 한 바가지를 시원하게 해주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예비 남편한테만큼은 아니지만 한때 예비 시모였던 사람한테도 꽤나 맺힌 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그 인간이 우리 오빠를 대놓고 짐덩이 취급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행동했지만 뒤에서는 장애 있는 오빠를 둔 저를 어떻게든 내려치고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걸 알고 나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감사하게도 전 그 인간의 약점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식당이었죠. 예비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 거기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도 지저분한 걸 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었고 냉장고 같은 데는 말도 못하게 지저분했죠. 게다가 세금 신고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도 들어 알고 있었고요. 그 두 개를 묶어서 신고를 넣었더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 잘하는지 저 다시 확인했다니까요. 바로 출동해서 영업 정지를 먹이더라고요. 가게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속이 다 시원했죠. 그렇게 깔끔하게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식당 문까지 닫게 되니 이제 와서 돈이 아쉬워졌는지 놈이 다시 저한테 지랄을 하더라고요. 둘이서 어떻게든 3억을 다시 받아내려고 별 난리를 다 쳤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계산이 끝난 상태였어요.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정리해줬죠. 그럼 이 돈 도로 던져줄 테니까 내가 내준 등록금이랑 생활비 학비 전부 반환하라고 소송할까? 난 그 편이 더 나을지도 몰라. 소송에 얼마가 들든 나는 다 받아낼 거고 긴 싸움? 난 좋아하거든.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 말 한 방에 게임이 끝이 났죠. 놈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입을 달싹거리다가 결국 됐다 됐어 하고 도망치듯 연락을 끊더군요. 뭐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준 돈이 얼만데 그것까지 감당할 자신은 없었겠죠. 결국 둘이서 그 3억 빚 끌어다가 갚느라 고생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거기까지 들으니까 진짜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복수를 끝내면 허탈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 개운했어요. 오히려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었죠. 다시 열심히 일에 집중했고 올해 연봉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서 연봉이 올랐고요.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소식 중 하나, 제 복수를 함께 도와준 고마운 신인 배우 말이에요. 그 친구가 곧 첫 작품으로 데뷔하는데 벌써부터 연기 잘한다고 반응이 좋아요. 연기 비결을 묻는 누군가의 질문에 실전 트레이닝 덕분에 많이 배웠다고 농담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들 웃었지만 그 실전 트레이닝이 뭔지는 저희 둘만 아는 비밀이죠. 요즘도 가끔 만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며 웃곤 해요. 팀장님 덕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하고 장난치면 저도 그래 그놈 덕분에 네 연기력이 늘었으니까 고맙다고 해야겠네.
하고 같이 웃는 일이 됐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제가 고용한 배우가 수백억 상속녀인 척한 건 맞지만 사기는 아니에요. 사기는 타인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친구도 저도 그놈에게서 단 한 푼도 받아낸 게 없잖아요. 이건 그저 놈이 본인의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 빠진 덫이었을 뿐이죠. 그러니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저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고요. 지금 그때 일을 돌아보면 이제 저도 웃음이 나요. 그놈이 뭐라고 제 시간과 돈을 그렇게 쏟아부은 건지 이제 두 번 다시는 남자한테 제 돈, 제 시간 투자하는 미련한 짓 안 하려고요. 이번에 제대로 데이고 나니까 학을 뗐죠. 앞으로는 오직 제 일, 제 삶,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살 거예요. 제가 벌어야 할 돈은 제가 벌고 제가 챙겨야 할 사람은 제가 챙길 거고요. 이제야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요. 전 예비 남편이든 전 예비 시모든 그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은 결국 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어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려 하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직접 경험한 셈이죠. 저 역시 뼈저린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가치 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아주 뼈아프게 깨우친 거죠. 저는 이제 제 시간을 헛된 곳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 삶을 사랑하고 제 일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려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가족을 더 아끼고 더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럼 이 세상 누구도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길 바라며 또 그 누구도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